스포츠를 뒤흔드는 컨대로 기록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우승 횟수도 승률도 아니고 돈이죠. 그런데 오늘의 숫자는 단순한 연봉 자랑이 아닙니다. 한 명의 선수 수입이 공개되는 순간 그 종목의 시장이 보이고 시스템이 보이고 다음 시즌의 판도가 보입니다. 안세영. 한 시즌 상금 수입만으로도 100만 달러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반응은 딱 한 문장으로 모였습니다. 이 정도였어? 배드민턴이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이었나? 정상급 선수가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나? 그리고 더 현실적인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보너스는 얼마나 붙었을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이걸 기반으로 2026년엔 무엇을 바꿀까? 오늘은 이 세 질문을 끝까지 잡고 갑니다. 중간에 놓치면 그냥 상금 많이 벌었다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보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돈 얘기가 아니라 안세영이 2026년을 지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만 달러의 함정, 연봉이 아니라 상금이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대중이 마이너스 100만 달러를 들으면 자동으로 떠올리는 그림이 있죠. 거액의 연봉 계약, 구단이 주는 월급, 그런 이미지요. 하지만 안세영에게서 언급되는 100만 달러는 대체로 시즌 상금, 프라이즈 머니 중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충격입니다. 상금은 계약이 아니라 경기력, 이 돈이 되는 영역입니다. 누가 뭐래도 코트에서 따낸 결과가 가격표가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함정이 더 큽니다. 상금은 벌었다, 가손에 쥐었다랑 다릅니다. 대회가 열린 나라에서 원천 징수가 붙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정산하면서 추가 세금이 붙을 수도 있고 로 비용 처리 정산 방식에 따라 체감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원정 비용, 컨디셔닝 비용, 장비 스태프 운영비까지 들어가면 실수령은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100만 달러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초대형 보너스와 소득세 이슈가 함께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놀란 건 돈이 아니라 격차, 이 정도였어라는 반응의 진짜 정체는 돈 자체보다 격차입니다. 배드민턴은 상금 분배 구조상 상위권이 계속 이기면 누적이 폭발합니다. 한두 번 우승해서가 아니라 시즌 내내 결승권에 머무는 선수는 상금을 쓸어 담습니다. 안세영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누적형 구조에 최적화된 선수라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한 번 따내는 게 아니라 우승과 결승, 4강을 계속 쌓아버립니다. 그 결과 상금이 커지는 건 개인의 성공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포츠계의 불편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상위권 몇 명이 시장을 먹는 구조,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지? 종목 전체의 지속 가능성은? 선수층은 유지되나? 즉, 안세영의 100만 달러는 대단하다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목의 구조까지 건드리는 숫자입니다. 초대형 보너스의 세계, 상금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돈. 대중이 보는 수입은 상금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정상급 선수들의 수입 구조에서 진짜 폭발력을 만드는 건 종종 보너스, 인센티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너스는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승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랭킹 유지 상승 보너스, 연말 시상 성과 보너스, 계약의 성과 조건, 대회 성적 누출 캠페인 참여 등등. 그리고 이런 보너스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안에 있고 조건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취재형 디테일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정상급 선수 계약의 특징은 대개 이렇습니다. 기본은 안전하게, 폭발은 성과로. 즉, 기본 계약은 안정적으로 깔고 진짜 큰 돈은 성과 조건이 터질 때 들어옵니다. 안세영이 100만 달러 상금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건 이 성과 조건이 연쇄적으로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상금은 숫자로 보이지만
보너스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대신 선수의 전체 수입을 훨씬 더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체감하는 진짜 충격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금이 100만 달러면 보너스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야? 난 이 질문은 다음 질문을 데려옵니다. 그럼 세금은? 소득세 이슈가 터지는 순간 자랑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스포츠에서 돈 이야기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멋있다가 아니라 현실로 보기 시작합니다. 상금은 대회가 열린 국가에서 원천 징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국내에서 다시 소득 신고정산을 하면서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비용 인정 범위에 따라 체감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별 상황별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너스 100만 달러가 마이너스 100만 달러의 실수령은 아니라는 것. 그런데도 이 소득세 이슈가 왜 이렇게 크게 번지냐면 이야기가 곧바로 스포츠계의 구조적 질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금이 커졌는데 선수 지원과 복지는 같이 커졌나? 원정 트레이닝 비용 부담 구조는 합리적인가? 선수들이 세무재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을 시스템이 있나? 이 질문들이 쌓이면 결국 개인의 성공, 이 시스템 논쟁으로 바뀝니다. 그 지점에서 안세영의 2026년 로드맵이 진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충격. 2026년 로드맵은 더 벌기가 아니라 더 오래 지배하기다.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커지면 선수도 대회를 더 많이 뛰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상급의 세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돈이 커질수록 선수는 많이 뛰어 많이 버는 전략이 아니라 덜 뛰고 더 크게 먹는 전략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정상급 선수에게 가장 비싼 자원은 체력이고 체력의 최대 적은 부상이며 부상은 곧 상금뿐 아니라 보너스와 브랜드 가치까지 한 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이 이미 보여준 건 명확합니다.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기 운영과 선택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 이 능력은 많이 뛰는 선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뛰는 선수에게 더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2026년의 안세영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큰 대회 중심으로 피크를 설계하고 중간 구간에서는 출전과 휴식을 더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시즌 전체를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지속 지배로 가져간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 운영이 성공하면 안세영은 단지 한 시즌 강한 선수가 아니라 몇 시즌을 지배하는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른 선수들이 따라합니다. 여자 단식의 트렌드가 바뀝니다. 건 많이 나가서 순위를 지키는 시대에서 핵심 대회를 중심으로 몸을 지키는 시대로 흐름이 바뀝니다. 즉, 안세영의 2026년 로드맵은 안세영 개인만의 일정이 아니라 여자 단식 전체가 생존 방식을 바꾸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독점처럼 느껴지는 장면들, 돈이 커질수록 보이는 변화. 여기서부터는 팬들이 실제로 체감할 변화입니다. 돈이 커지고 보너스가 커지고 세금과 비용 구조가 커질수록 정상급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 더 전략적이 됩니다. 훈련 루틴이 더 정교해지고 회복과 컨디셔닝의 비중이 늘고 스케줄링은 더 선택과 집중 형태로 재편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종종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상급은 기술이 아니라 운영에서 격차가 난다. 안세영은 원래도 운영형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커질수록 운영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운영이 곧 수입을 지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취재형 디테일로 자주 언급되는 건 정상급 선수들이 시즌 초반부터 이미 어떤 대회에서 피크를 찍을지 거의 정해놓고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팬들이 보기엔 갑자기 빠지고 갑자기 나오고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그게 감이 아니라 설계라는 겁니다. 2026년에 안세영이 더 무서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금 100만 달러를 한 번 넘긴 선수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넘긴 선수가 다음 해에 하는 선택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는 오래 가겠다. 이 숫자가 스포츠계를 흔드는 마지막 이유,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마지막으로 왜 이슈가 안세영 개인의 축하로 끝나지 않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보너스 100만 달러는 한 선수가 번 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상금이 커졌다. 투어의 프리미엄이 커졌다. 정상급 선수의 수익 모델이 더 선명해졌다. 그러면 스폰서는 더 집중합니다. 브랜드는 더 몰립니다. 그리고 돈은 상위권에 더 빨리 쏠립니다. 이 쏠림은 흥행에는 플러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격차 논쟁을 키웁니다. 하위권은 더 부자, 중위권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 아닌가? 선수층이 얇아지면 종목은 장기적으로 위험하지 않나? 지원과 복지는 따라오는가? 이 질문들이 늘어날수록 스포츠계는 결국 시스템을 손보아야 합니다. 선수 지원, 투어 운영, 상금 구조, 선수 보호 정책, 한 선수의 숫자, 가 종목의 구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촉발점이 안세영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상징입니다. 클로징, 안세영이 공개한 건 돈이 아니라 판이다. 정리해봅시다. 안세영의 100만 달러 수입은 화려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던진 진짜 충격은 이것입니다. 상금은 커지고, 보너스는 더 커지고, 세금과 비용 구조는 복잡해지고, 선수는 2026년을 많이 뛰는 해가 아니라 오래 지배하는 해로 설계하기 시작한다. 이 흐름은 한 명의 슈퍼스타가 만들어내고, 시장과 구조가 따라 움직이며 굳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2026년 안세영은 우승을 더 모을까요? 아니면 배드민턴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상징이 될까요? 멘트 댓글 유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상금 100만 달러 시대는 배드민턴의 득일까요? 격차 논쟁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안세영의 2026년 일정이 선택과 집중으로 바뀔 경우 어떤 대회가 핵심이 되고 어떤 구간이 비워질지를 시나리오로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